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한국 애저 사용자 그룹의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이제 굉장히 마이너한 주제인데요. 쿠버네티스에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호스팅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들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저는 현재 데뷔 시스터즈라고 혹시 쿠키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이제 쿠키런 이외에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단일 IP를 가지고서 다양하게 이제 게임 콘텐츠를 이제 많이 확보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클로즈 베타 진행했던 게 이제 쿠키워즈가 있었거든요. 이 쿠키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기준 스틱을 가진 회사들하고 이제 같이 개발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다른 이제 요즘 게임 회사들도 다 그렇겠지만 저희 쿠버네티스를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기술 스택이라고 하면 리눅스가 아니면 이제 윈도우가 남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쿠버네티스에 사실 친화적이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합류를 하고 나서 이제 몇 차례 POC를 거쳐서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윈도우 쿠버네티스를 돌리게 되는지 간단한 데모를 좀 준비를 하고 말씀드리려고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목적 자체는요, 기존에 당연히 리눅스 워크로드로 돌아가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을 터인데, 이 클러스터 위에 윈도우 워크로드도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병합을 해보자 라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하면 이제 흔히 게임 서버에서 많이 이득을 봤던 게 전통적인 게임 서버들이 다 그랬지만, 이제 IO 컴플레이션 포트라고 하죠. IOCP라고 하고, 리눅스로 치면 이폴에 해당되는 기능인데, 그런 고성능 출력 기능을 이제 손쉽게 병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이제 장점일 것이고, 또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그래서 그런 IOCP의 이제 장점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기존의 윈도우즈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 있던 특히 비주얼 시블로 이제 개발했던 수많은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쿠버네티스에 이제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입을 검토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리눅스로 떠 있는 노드도 존재를 하고 윈도우로 떠 있는 노드도 존재를 하면서 두 개 노드에서 실행 중인 윈도우 팟과 리눅스 팟을 이제 하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서 이제 손쉽게 연동하고 크로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쿠키워즈가 저희가 클로즈 베타를 진행을 하면서 쿠키워즈 게임 서버나 게임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일부는 리눅스로 개발하고 일부는 윈도우로 개발을 해서 이제 CI/CD 환경에 연결을 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윈도우 기반이면 당연히 애저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을 하실 텐데요. 저희는 AWS를 사용을 하고 있고, AWS에 이제 캅스로 만들어져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다가 윈도우 워커노드를 조인을 해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POC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윈도우즈 서버 2016을 가지고서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윈도우 서버 1803이라고 해서 윈도우 서버가 지금 릴리즈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식 버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수시로 윈도우 스팬이 이제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윈도우 서버도 이제 단기 릴리스로 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버전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최신 버전의 윈도우 서버를 이용을 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빌드를 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윈도우를 지원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는가라는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쿠버네티스 안에 이제 여러 그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 커넥터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잠깐 바꾸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SIG 안에 이제 여러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그런 세부 그룹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윈도우즈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룹이 있고 그 그룹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코드 구현이라던가 각종 그 이슈 수집, 이슈 해결 등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2명의 그 대표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윈도우즈 쿠버네티스의 경우는 이제 쿠버네티스 버전 1.5에서 처음 소개가 됐는데요. 이때 윈도우즈 서버 2016이 한참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 무렵에 처음으로 알파 버전의 윈도우 쿠버네티스 노드 지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네트워크 스택이 리눅스처럼 유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겨우 그 라우팅 테이블을 수정을 해서 연결을 짓고 하는 정도로만 개발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내부에서 판 내부에서 이제 외부 네트워크로 통신하는 기능이 쉽게 구현이 되지 않는다던가 여러 제약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쿠버네티스 이제 1.9 버전이 나오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서버 2016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드롭이 됐고요. 윈도우 서버 1709, 1803 한번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을 타깃으로 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1.9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 CNI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현을 하게 되고 이 CNI 플러그인은 뒤에 가서 설명드릴 HNS나 HCS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좀 더 복잡한 실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가까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도 이제 쿠버 1.9 버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지금 1.10이 나왔고 1.11이 현재 개발돼서 곧 정식 버전이 나올 텐데 계속해서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리눅스에서 쿠버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형태로 점점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상하건대 1.12 버전과 윈도우즈 서버 2019가 비슷한 시점에 나와서 좀 이제 실제로 윈도우에서 그 쿠버네티스를 쓸 수 있는 형태로 완전하게 완결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에서 그 기존 쿠버 클러스터에 어떻게 조인을 하느냐라는 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AWS하고 애저하고 지금 최근에 둘 다 그 1709와 1804 이미지가 공식적으로 그 AMI로도 제공이 되고 애저 버추얼 머신 이미지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M을 노드도 참여할 VM을 하나 만드시는데 이제 윈도우즈 서버 1803을 가지고서 VM이나 베어메탈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드를 시작하기 전에 큐버넷으로 먼저 노드를 정보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기존의 리눅스랑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아직 이제 윈도우 쿠버네티스 자체가 개발 중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그 노드를 클러스터에 등록을 하고 나면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 그 팟CIDR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팟이 이제 어느 대역, 이 노드가 어느 대역의 이제 네트워크 IP 주소를 이제 받을 건지를 클러스터로부터 이제 할당을 받게 되면 이 정보를 가지고 HNS의 L2 브릿지라고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큐브릭과 큐브 프록시를 이제 띄워주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 다른 노드들, 기존에 참여하고 있었던 리눅스나 다른 노드들의 이제 이 윈도우 노드가 이제 어느 IP 주소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수동으로 등록해주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면 우리가 아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윈도우에서도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 컨테이너에 관한 걸 다루다 보니까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 컨테이너의 경우는 네, 이런 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윈도우즈 서버에서 지원을 하는 컨테이너는 윈도우 10에서 지원하는 컨테이너랑 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커널 구조가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같은 코드 베이스를 사용하지만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즈 10에도 보면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그 윈도우 컨테이너 지원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윈도우 10에서 바로 서버 컨테이너를 그 커널 레벨에서 바로 올리는 기능은 지원하지는 않고요. 반드시 그 하이퍼V를 이용을 해서 아이솔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하이퍼V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요. 진짜로 VM을 띄우는 게 아니라 하이퍼V의 연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 실행 영역만 격리를 시키는 뭐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서버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서버 버전이 이제 예를 들어 1709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2016에 맞춰서 컨테이너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이퍼V 아이솔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띄워야만 구동이 됩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로 내가 지금 VM을 만들고 워커노드를 예를 들어 서버 2016으로 처음에 만들어서 조인을 시켰는데 여기서 1709를 이제 컨테이너를 띄우고 싶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지원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버전과 호환성 매트릭스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기존의 이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 거냐라는 거를 테스트를 이제 해보셔야 되는 뭐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 쿠버네티스에서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CS하고 HLS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실 쿠버네티스는 이제 아까 앞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자체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이고 컨테이너만으로는 보통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컨테이너는 단지 그 OS와 실행 영역과 애플리케이션을 수상화를 한다라는 정도의 기능만 제공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등을 원활하게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어느 위치에 적절하게 가장 몰고 있는 노드한테 어떻게 그 노드를 몰아줄 거냐 이런 복잡한 부분들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는 게 이제 리눅스의 경우랑 윈도우의 경우랑 구현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윈도우의 경우는 그 HCS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컨테이너 런타임을 제어를 하고요. 사실 이게 그 윈도우용 도커에서는 두 가지 모드를 제공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하는 리눅스 도커를 윈도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모비 리눅스라고 하는 OS를 사용을 하는 VM을 띄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도커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윈도우 컨테이너는 사실 도커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건 윈도우즈 OS가 제공하는 HCS, 리눅스로 치면 이제 XC 정도의 포지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HCS가 모든 일들을 처리해주고 단지 윈도우용 컨테이너의 경우는 도커가 인터페이스나 이제 응용해서 제공해주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IP를 어떻게 관리하고 할 것인지는 이제 HMS라는 걸 이용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결국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도커에서 윈도우 컨테이너를 서버 기반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솔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OS 버전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리눅스랑 마찬가지로 커널 수준의 가상화를 이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CPU가 가상화 기술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반면에 하이퍼V 아이솔레이션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체가 격리된 VM은 아니지만 하이퍼V의 피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실제로 그 윈도우에서 작업 관리자를 띄워서 보게 되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이퍼V 아이솔레이션으로 띄운 프로세스들은 작업 관리자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커널 수준으로 이제 가상화를 해서 정확하게 띄운 컨테이너라면
이제 프로세스 작업 관리자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작업 관리자에서 프로세스 키를 시도하면 정말 킬이 됩니다. 컨테이너도 이제 엔트리 포인트가 내려갔다고 하면 당연히 킬이 될 거고요. 아키텍처는 뭐 대략 이렇습니다. 리눅스랑 윈도우랑 비교를 해봤을 때요. 이제 윈도우에서는 그 컨트롤 그룹과 네임스페이스와 레이어 계층에 해당할 때 묶어서 HCS라는 것으로 제공을 해주고, 리눅스의 경우는 이런 피처들이 각각 존재를 하는데, 뭐 이런 걸 이제 컨테이너D와 런C로 이제 추상화를 해서 이제 도커가 이제 이걸 제어하는 형태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HCS라고 하는 건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몇 개의 그 기능들을 한꺼번에 제공을 해주는 그런 특수 계층인데요. OS가 제공을 해주는. 이제 이 HCS가 사실 이제 재밌게도 현재 그 문서화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문서화는 안 되어 있는 대신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GitHub에다가 직접 이제 2개의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고랭으로 만든 그 HCS 제어 라이브러리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현재 쿠버네티스나 윈도우용 도커에서는 이 고랭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윈도우 도커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 버전의 HCS 제어 프로그램 소스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2개의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보시면 이제 HCS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인사이트를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HNS의 경우는 네, 마찬가지로 이제 HNS도 API로 제공이 되는데, 기존의 윈도우 API가 보통 그 함수와 구조체와 열거형 상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HNS는 API는 함수 형태로 제공이 되지만 그 안에 던져지는 파라미터는 일반적인 구조체로는 소화하기에는 데이터의 양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즉 파라미터로 전달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상 굉장히 독특한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API 호출할 파라미터의 인자로 JSON 문자열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마치 REST API 쓰듯이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엔드포인트를 만들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하는 걸 전부 오브젝트로 관리를 하고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역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SDN이라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리포지터리를 오픈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쿠버네티스 내용이 없었는데, 쿠버네티스를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CNI 플러그인, 역시 고랭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민 CNI 플러그인이 같이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오픈소스 플러그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HNS 제어 스크립트도 소스로 풀려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데모로 잠깐 보여드릴 내용들은 전부 이제 네트워크에 관한 건 이 리포지터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데모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HNS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 게 어떻게 이제 실제 그 쿠버네티스나 도커에 적용을 하게 되느냐라는 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는 이제 내부 네트워크, 문자 그대로 내부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고요.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컨테이너가 바깥쪽 호스트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상 어댑터들이 당연히 존재를 할 텐데, 그 가상 어댑터를 HNS에서는 엔드포인트라고 용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만드는데요. 이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다른 노드에서 제공하는 그 각종 팟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 팟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IP 주소랑 라우팅 테이블을 이제 어떻게 그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할 거냐,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윈도우 컨테이너에서 A라는 팟이 있는데 다른 컨테이너 리눅스 노드에 B라는 팟으로 어떻게 라우팅을 따라가서 패키지를 보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일반적인 라우팅 테이블로 관리하지 않고 HNS의 정책이라는 걸로 등록을 하고 계속 수시로 동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HNS에 대해서는 역시 문서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나중에 발표 자료를 이제 소프트 카피로 이제 이메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 HNS 관련 특집 아티클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장편은 7편, 6편 정도 있습니다. 이 6편에 걸쳐서 이제 HNS와 쿠버네티스 네트워킹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파트 2, 파트 5, 파트 6에 대한 아티클을 읽어보시면 HNS가 어떤 아키텍처로 설계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 네트워킹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기존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컴파트먼트라고 하는 컨셉이 새로 도입이 되는데요. 이건 서버 2016에도 없고 1709부터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윈도우 네트워크 안에서 VLAN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컴파트먼트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하나만 존재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컨셉으로 하면 하나만 존재를 하는 거고 이 하나 위에 팟이 하나 추가가 될 때마다 노드에 팟이 들어갈 때마다 컴파트먼트 카운트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IIS나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는 팟이 하나 추가가 됐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드포인트나 엔드포인트죠. 엔드포인트에 이제 가상 어댑터가 부여가 되고 이 가상 어댑터는 그 호스트 OS가 사용하는 컴파트먼트가 아니라 새로운 컴파트먼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연동이 되게 되고 이걸 전부 그 HNS가 중간에서 연결을 맺어주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들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패킷의 이제 스트럭처가 조금 더 확장이 되는데 NDL이라고 하는 패킷 데이터가 조금 더 붙어서 이제 실제로 어느 컴파트먼트에 있는 네트워크 어댑터와 상호작용할 것인지를 라우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컴파트먼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솔레이션 메서드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제 아래쪽에, 그림 아래쪽에 보시면 ID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네트워크 모델과 동일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상 네트워크 어댑터가 있고 그 가상 네트워크 어댑터에 이제 버추얼 머신들이 이제 있게 되면은 버추얼 머신들이 이제 ID1에 배열이 돼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가 붙게 되면 이제 지금 이 그림 기준으로는 팟 하나가 새로 만들어진 거고 이 팟 안에 컨테이너가 두 개가 지금 돌고 있어서 하나는 IIS 컨테이너가 있고 또 하나는 SQL 서버 컨테이너가 있어서 이 두 개 컨테이너가 컴파트먼트 ID2의 가상 스위치랑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쿠버네티스의 이제 네트워크 모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버 2016과 1709 사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둘 다 L2 영역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만 하나는 이제 트랜스페런트 NAT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L2 브릿지 위에 WinCNI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트랜스페런트 같은 경우는 우선 가상 나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가상 나트를 보조해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른 노드들의 라우팅 테이블들을 보관하고 수시로 이제 동기화할 대상으로 포워더 어댑터라고 하는 걸 새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워더 어댑터에다가 이제 IP 주소들을 레지스트리처럼 길게 이제 등록해서 여러 개, 뭐 수십 개, 수백 개 IP 주소를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등록이 되고 나면 라우팅 테이블에는 새로운 항목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제어판에서 이 새로 만들어진 포워더 어댑터를 보면 좀 이상하게 모양이 보입니다. 그 네트워크 어댑터의 IP 주소가 한 수십 개, 수백 개가 붙어 있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전부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가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문제점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라우팅 테이블이라기보다 네트워크 어댑터의 IP 주소들이 동기화가 제대로 안 되거나 꼬이거나 하는 문제가 간혹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좀 굉장히 불안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제 다른 인터넷 연결, 다른 호스트, 예를 들어서 구글닷컴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닷컴 같은 곳으로 트래픽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못하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L2 브릿지와 WinCNI를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L2 브릿지 모델 자체는 이제 이미 있었습니다만 컴파트먼트라고 하는 컨셉이 없었기 때문에 서버 2016에서는 쿠버네티스 네트워크를 호스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가 WinCNI를 이용을 해서 기능이 완성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L2 레벨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이제 WinCNI를 이용을 해서 그 컨테이너, 특히 팟에 이제 들어가는 네트워크 어댑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동적으로 컴파트먼트를 생성을 하고 더하고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설치 과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SDN 리포지터리에 있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L2 브릿지 네트워크를 만들고 나면은 이 브릿지 네트워크 안에 우선은 그 노드로 실행을 할 그 윈도우즈 서버의 그 자체 가상 네트워크 어댑터를 우선 덧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CNI 플러그인을 수정을 해서 그 네트워크 어댑터를 덧붙인 가상 네트워크 위에 이제 다른 컨테이너들이 추가로 덧붙여질 때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될 것인지 파라미터들을 이제 추가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큐블렛과 큐브 프록시를 시작을 하고 이제 다른 노드들, 리눅스 노드나 다른 윈도우 노드와 통신할 수 있도록 수동 라우팅 정보를 추가를 하는 과정까지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가 제일 어렵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CNI 플러그인을 설정하는 것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을 그 웍스로 형태로 해서 블로그 아티클로 한번 공유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우선 CNI, 그 윈CNI에서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구성하는 방법은 요령은 이렇습니다. 클러스터 자동 설치 툴, 예를 들어서 이제 큐브 스프레이나 아니면 다른 자동화된 설치 툴을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시게 되면 흔히 스펙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스펙 파일을 이용해서 이 CNI 플러그인에 들어갈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주시면 제일 편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수동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값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던 영역들만 정확하게 값을 치환을 해서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네트워크 모드라고 하는 걸 이제 L2 브릿지로 지정을 한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파스 IDR과 팟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파스 ID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큐블렛에서 띄울 때 지정을 하는 파라미터를 넣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클러스터에 새로운 노드가 추가가 됐을 때 그 노드에 대해서 클러스터가 부여를 하는 팟 IP 대역을 여기다가 넣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의 경우는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요. 리눅스 노드의 경우에는 이제 그 팟 게이트웨이로 쓸 IP 주소가 보통 끝자리가 .1로 끝납니다. 근데 윈도우의 경우는 이 부분에서 .1은 이제 네트워크 HNS가 사용할 용도로 예약을 보통 걸어놓고요. 실제로 이제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게이트웨이는 .2부터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CIDR에서 CIDR 그 포스트픽스 표기만 떼시고 그 다음에 .2로 IP 주소를 고정을 해서 이제 넣으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DNS 서비스 IP 이거는 이제 큐브 DNS 띄우게 되죠. 이때 그 지정하게 되는 IP 주소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큐블렛에서 클러스터 DNS 스위치에다가 대입을 다른 큐블렛에서 실행하는 이 CIDR 값을 넣으시고 그리고 큐브 컨트롤러 매니저에서 띄우는 클러스터 CIDR 값도 클러스터 CIDR 부분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 컴퓨터에 할당이 되어 있는 IP 주소, 이제 AWS로 치면 VPC고 애저로 치면 이제 VNet이죠. 버추얼 네트워크에 할당이 되는 이제 그 IP 주소와 그 IP 주소를 이제 서브넷 마스크랑 더해서 CIDR 대역으로 바꾼 다음에 값을 넣어주시면 이제 CNI 플러그인 자체의 설정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떠있는 저는 그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애저에다가 별도로 그 쿠버 클러스터를 노드를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CNI 파일, CNI에 들어갈 그 컨피그레이션 파라미터들은 이렇게 JSON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 그 쿠버 클러스터를 이제 앞에 노드를 세 대를 이제 리눅스 노드를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200.0.0부터 시작해서 1.0, 2.0까지 리눅스로 노드를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처음으로 그 윈도우 워커 노드를 이제 3점대 대역으로 해서 이제 서브넷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윈도우 네트워크의 특성상 이제 .1은 사용하지 못하고 예약된 주소라서 .2로 이제 세팅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DNS는 이제 DNS 팟의 IP 주소를 이제 여기다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WinCNI를 이용해서 세팅을 하다 보면 그 가장 막히는 부분이 외부 네트워크 통신에 관한 부분인데요. 외부나 혹은 다른 팟의 네트워크와 통신하면서 이슈가 흔히 있을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이 Additional ARGS에 해당되는 이 값들을 그 정확하게 세팅하지 못했을 때 보통 통신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원래 템플릿이 있었는데 그 템플릿에 해당하는 정확한 값들을 잘 넣어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SDN 리포지터리에 있는 스크립트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쿠버네티스용 스크립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 몇 가지 그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제 특정 그 스크립트의 문맥과 상관없이 라이브러리처럼 파워쉘에서 인클루드해서 쓰실 수 있는 게 이 모듈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HNS 모듈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함수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함수들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하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invoke HNS request입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Win32 API의 그 이제 API를 호출을 하면서 이제 마치 그 REST API 나누듯이 그 HTTP 메소드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REST API의 경로에 이제 어떤 타입의 오브젝트를 이제 더하거나 뺄 건가 뭐 이런 걸 이제 넣어 주시게 되면 이게 그 API를 통해서 실제 그 HNS 네트워크의 오브젝트들이 만들어지거나 해제가 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듈을 이용해서 어떻게 처음에 큐블렛을 띄우는가 라는 것 스크립트를 보시면 대략 원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에도 이제 여러 도우미 함수들이 있고요. 이제 실제 그 메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인데 처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버추얼 네트워크가 L2브릿지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된 것이 없으면 새로 만들게 되고요. 그래야 이제 네트워크 통신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팟 엔드포인트 게이트웨이 아까 .2로 시작하는 주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소를 여기서 할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에 이 로드 커넥터 자체를 등록을 하나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큐블렛을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들을 띄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윈도우 컨테이너 기반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요. 큐블렛은 이제 기본적으로 포즈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제 정확한 원리는 이제 따로 문서를 설명한 곳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플레이스홀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플레이스홀더나 혹은 이제 컨테이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체크하는 뭐 이런 용도로 그 포즈 컨테이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윈도우 컨테이너니까 당연히 그 윈도우용 포즈 컨테이너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쿠버네티스 자체에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걸 그 직접 빌드를 해주는 과정을 앞에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 중에 또 다른 것은 이런 헤어핀 같은 네트워크 파라미터 설정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는 그 컨테이너 이미지들의 사이즈가 작게는 1기가에서 많게는 이제 3, 4기가바이트까지 베이스 이미지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눅스에서 사용하던 대로 그 데드라인 설정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윈도우 컨테이너 입장에서는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넉넉하게 할당을 해야 되고요.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그리고 C그룹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그룹에 해당이 되는 역할을 HCS가 대행하기 때문에 C그룹은 파라미터를 줘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끄고요. 그리고 노드를 강제로 할당하게끔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V 아이솔레이션 메서드를 쿠버네티스 1.9 버전에서는 이제 지원하지는 않는데요. 1.10 버전부터는 하이퍼V 아이솔레이션을 쿠버네티스에서 직접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처 게이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추가로 할당을 해서 하이퍼V 컨테이너를 쓰겠다라고 명시를 하면 이제 버전에 상관없이 YAML 파일에 어떻게 이제 다른 버전에 이제 이미지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기능이랑 여러 가지 이제 컨테이너 보급 기능들을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이제 실제 IIS 팟을 어떻게 띄워볼 수 있는지 잠깐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IIS 팟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엔진엑스 띄우는 것과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리포지터리에 IIS에 지금 제가 구축을 하는 게 이제 윈도우 서버 그 코어 1803을 가지고 노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상화 기술 없이 이제 컨테이너를 띄울 수 있으려면 정확히 일치하는 베이스 이미지를 골라야 돼서 저는 서버 코어 1804 이미지를 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포트는 이제 805로 지정하고 여기서부터가 좀 다른 점입니다. 노드 셀렉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요. 이제 현재 윈도우의 경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엘카우라고 하는 피처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도커를 이제 리눅스 컨테이너를 띄울 수 있네라고만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빌 리눅스라고 하는 걸 VM을 이용을 해서 VM제로 네트워크를 브릿징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윈도우 컨테이너를 메인으로 사용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리눅스 컨테이너는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HCS라고 하는 그 플랫폼 위에서 리눅스 컨테이너를 직접 부팅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현재 개발 중이고 그걸 엘카우라고 하는데 이 엘카우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제 윈도우 컨테이너는 윈도우 노드에서만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 셀렉터라는 걸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지금 이 YAML 파일에서 만들어지고자 하는 디플로이먼트랑 팟은 반드시 윈도우 노드랑 매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내용이 붙고요. 또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리눅스 노드랑 윈도우 노드랑 같이 더있게 되면요. 사실 플랫폼에 대한 부분 정보가 없습니다. 쿠버네티스 입장에서는요. 그냥 다 같은 노드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간혹 윈도우 노드에 테인트를 걸어주지 않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 노드더러 리눅스 컨테이너를 처리해달라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직접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인트를 걸게 되는데요. 윈도우 노드에다가 난 윈도우 노드만 컨테이너만 처리할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토너레이션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지정을 해줘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파라미터가 추가로 더 붙는 것이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걸 애저 위에서 구동을 했기 때문에 애저는 이제 AWS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윈도우즈 시그 외에 애저 시그가 따로 있는데 이 애저 시그에서 애저의 VMSS라던가 로드 밸런서에 대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전문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메인스트림의 업로드를 머징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써서 제가 클러스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를 써서 그냥 바로 IP 주소를 팟 앞으로 할당을 받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워커 0부터 2까지 리눅스고 그 다음에 3가 윈도우라고 했는데요. 좀 더 컬럼을 올리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앞에 세대는 우분투 16.04를 가지고 이제 띄우고 있고 네, 세 번째는 윈도우 서버 데이터 센터에 17134가 이제 2803 빌드거든요.
그 2803 빌드로 지금 그 서버가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파스를 여러 개를 띄웠는데요. 그 애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이용을 해서 띄웠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이제 테스트가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적당히 완성된 그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애저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애저보트 YAML 파일을 가지고서 이제 로드 밸런서 부여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앞에 두 개를 띄웠고 스모크 테스트를 위해서 엔진엑스도 띄워봤습니다. 그리고 IIS가 지금 16시간째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 중이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서비스의 경우도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애저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익스터널 IP에 로드 밸런스 IP 주소들이 그대로 부여가 된 걸 보실 수 있고 포탈에 가면 역시 IP 주소들이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이제 IIS 팟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자 간단하게 IIS 팟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윈도우가 돌아가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걸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서 윈도우 그 쉘이 바로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하게도 이제 이렇게 그 컨테이너 아이디가 도커에서 부여하는 아이디로 버추얼 인터넷 어댑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정상적으로 IP 부여가 모두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엔진엑스를 따로 이제 팟을 띄웠는데 지금 네트워크 개통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엑스로 이제 접근하실 수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혹은 당연히 이제 외부 네트워크도 윈도우에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무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윈도우 컨테이너 사용 시에 이제 버전을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서버 2019가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올해 가을, 겨울 무렵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윈도우 쿠버네티스에 대한 것을 학습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현재는 개발 중이라서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그리고 엘카우라고 하는 것도 이 무렵에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비 아이솔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윈도우 컨테이너를 띄우는 게 아니라 리눅스 커널을 띄우도록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엘카우나 하이퍼비 아이솔레이션을 쓰는 경우에 제약사항이 하나 있는데 애저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그 퍼블릭 클라우드들이 VM이 그렇듯이 가상 머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미 하이퍼바이저를 써서 그 인스턴스를 부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첩 가상화라는 걸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가상화 안에 가상화를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애저의 경우는 3세대 V3라고 붙어있는 인스턴스 레벨들을 사용을 하시면 VM 안에 그러니까 VM 안에서 이 엘카우나 하이퍼비 아이솔레이션을 추가로 쓰실 수가 있고요. AWS의 경우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중첩 가상화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필요하시다면 i3 베어메탈이나 혹은 유사한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노드를 구축을 하시면 버전에 관계없이 중첩 가상화를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도 아니면 일반적인 베어메탈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정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서 사용자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애저 관련 이벤트와 커뮤니티 이벤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당장 내일도 저희가 그 챗봇과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이제 강의를 하나 진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달 이제 연속해서 핸즈온 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핸즈온 랩에 참여하기 위해서 계정을 미리 트라이얼을 받아야 되거나 하실 필요 없이 신청만 하시면 무료로 모두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항상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저희 한국 예저 사용자들로도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살펴보실 만한 키워드는 나노 서버, 원코어 API, 단넷코어, 도커 포 윈도우즈, 그리고 윈도우즈 컨테이너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리 학습을 해보신 다음에 윈도우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보신다면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